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들들 때문에 두 팔의 근육이 나날이 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첫인상이 쭉 가는 사람, 첫인상과 나중에 알고 난 후의 모습이 180도 다른 사람, 둘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이 나은 것 같나요? 뭐 어느 쪽이라도 나쁜 첫인상이 쭉 가는 것과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나중 모습이 개차반인 것 둘 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전자는 제가 먼저 알고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는 하지만 후자는 괜찮았던 첫인상을 믿고 나중에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그 개차반 둘이 가족으로 한데 묶여 있으면 정말 최악이죠. 지금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과거지만 제가 그 개차반들과 한 가족으로 묶여 있던 시절이 있어서 날씨도 선선하게 풀렸겠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고울 광주에서 일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난 저는 아직 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없다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어디 가서 주눅들까봐 힘이 닿는 곳까지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방법이 약간 단순했던 게 어머니께서는 애들이 슈퍼에서 과자 하나 사 먹으면 너네는 2개, 3개 사 먹어라 이러시면서 용돈을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 친한 친구가 걸스카우트나 어디 학원에 다니는 걸 제가 조금만 부러워해도 어머니께서는 주연이도 다니고 싶어? 주연이도 걸스카우트 할래? 하고 그날 바로 등록을 해주셨었죠. 어머니께서는 늘 하고 싶은 건 남들에게 패끼치지 않는 한에서 눈치 보지 말고 하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은 보험금을 보태 계곡 근처에 닭 백숙 식당을 열어서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번 돈은 저희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투자하셨어요. 오빠는 그런 어머니를 믿고 정말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태권도 바둑학원, 서예학원, 프라모델 조립학원 등 온갖 학원도 다 다녀봤고 학교에서 하는 아람단에 호기심이 들어가서 안 받는다고 2달 만에 그만두기도 했죠.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저는 어머니께 뭐 하고 싶다, 어디 보내달라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명 하고 싶은 것도 1번, 2번, 1달, 2달 심사숙고해서 고민 끝에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성격을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죠. 주연아, 주연이가 생각이 깊은 건 좋은 건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면 너무 아깝잖아. 일단 주연이가 이건 이거다, 아닌 건 아니다 싶으면 일단 뜻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만약에 사과할 일이 생기면 사과해. 울 일이 생기면 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네 오빠는 사내놈이라고 무대 보러 나가기 쉬워하는데 우리 주연이는 더 노력이 필요할 거야. 그런데 주연아, 엄마는 우리 주연이가 남 눈치 안 보는 그런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나중에는 어머니께 학원 얘기나 가고 싶은 대학, 학과 이런 얘기도 어려움 없이 꺼냈지만 성격이 팔자라고 타고난 건 그렇게 쉽고 뼛속까지 바뀌진 않더군요. 할 말을 다 하게 됐어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취직 전까지만 일하자 하고 시작한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어쩐지 제 적성에 맞아서 3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면서 어느새 정규직으로 눌러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일하다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언니가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을 때부터 같은 층에서 만나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 따로 만나서 여기저기 놀러 다닐 정도로 친한 언니였거든요. 그 언니는 친한 만큼 제 연애 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맘때쯤
폭군 같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길 좋아하고 기분 파인 남자친구는 헤어지는 것도 지 마음대로 정리해서 제게 통보만 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너는 자기 주장 센 남자랑은 영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점 때문에 자주 싸웠다며. 너는 그 자아가 없는 남자, 그래, 자아가 흐릿한 사람이랑 만나서 편하게 연애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나 아는 동생 중에 딱 그런 애가 있거든. 나보다 한 살 적으니까 주연이 너보다 4살 많겠다. 3년 전에 7급 시험 패스하고 계속 싱글이었대. 걔 한번 만나봐.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는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처음 만나는 장소를 광주 상무직으로 정했거든요. 근데 거기 맛집이 좀 많나요? 어디서 뭘 먹을까 정할 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주연 씨가 좋은 곳으로 해요. 주연 씨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처음에는 날 과하게 배려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직접 만나보니 사람 성격이었어요. 남자와의 대화는 마치 둘이 탄 배에서 저 혼자 노를 잡고 저어가는 것 같았네요. 여기 초밥 맛있죠? 승태 씨는 무슨 초밥 좋아하세요? 저는 성게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냥 다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아, 식사 다 하고 혹시 생각해둔 카페 있어요? 여기 주변에 카페 엄청 많은데. 저는 다 좋아요. 주연 씨가 좋은 데로 가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질문도 호응도 다음에 갈 장소도 모두 제가 정하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도 하기 귀찮을 정도로 내가 영 마음에 안 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게 대답도 일단 다 하고 제가 가자는데도 좋다고 다 따라가고 심지어 계산도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니까 그 남자는 다음에 만났을 때 사주세요 해서 뭐야? 나랑 다음 만남을 생각하는데 반응이 이 정도인 거야? 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사람이 한 번 봐서는 모르지. 낯을 좀 가리나 보다. 더 만나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2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별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도 꽤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 남자하고만 있으면 제 안의 적극적인 성격을 마구 끌어올린다고 할까요? 남자가 하도 말이 없고 내성적이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웃긴 게 어떻게 계속 연락이 오기는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쓴 에너지가 다른 저는 지쳐서 나중에는 제가 먼저 거절했네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인연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요. 근데 제가 남자를 밀어내자 마치 게임처럼 남자가 점점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거절하니 남자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본인 성격이 원체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주연 씨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미안하다고. 주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꼭 주연 씨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타고난 성격이 얼마나 고치기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본 적도 많아서 남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말대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수도 배로 늘었고 먼저 데이트 코스를 1부터 10까지 쭉 짜서 오기 시작했죠.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제 선택을 우선시하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본인 의견을 제때 말해주니까 저도 편했어요. 남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 저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연애를 하고 남자가 30 후반일 때쯤 결혼 얘기가 나왔네요. 남자는 본인이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고 저만 좋다면 본인이 4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저도 30 중반 정도의 나이였기도 했고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참이라서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남자가 39살이 된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자주 만나서 양가의 인사를 할 때 저보다 더 긴장을 하거나 또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식당에 가서 예비 사위라고 일도 돕고 또 어머니께 백숙도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발렌타인 같은 날 남편 초콜릿 준비하면서 시부모님도 드시라고 선물을 보내거나 또 남편의 생일날 남편이 태어나던 날 제일 고생한 건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약소하지만 선물을 남편에게 전해드리라고 들려보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모님께서 먼저 얼굴을 보자 아니면 남편이 먼저 다음에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할래? 이런 소리를 통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넌지시 말을 꺼낸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차피 나중에 보기 싫어도 봐야 할 텐데 뭐하러 미리 봐? 라는 소리를 하며 피하더군요. 그렇게 결혼 전에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뵀을 때 정말 솔직한 말로 왜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이 만남을 미뤘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택시기사로 오래 일하신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인상 좋은 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잊지 못할 인상이었네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봐도 와, 세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댁 현관문에 들어서며 마주한 시어머니는 빨갛게 물들인 머리를 아주 짧게 쇼커트를 친 머리, 10손가락이 있으면 그중 6손가락은 다 굵직굵직한 반지를 끼고 눈썹과 눈에는 새카맣게 눈썹과 아이라이너 문신이 되어 있어서 어쩐지 눈을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애써 겉모습처럼 속모습까지 무섭진 않겠지. 긴장하지 말자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허이구 바람 불면 그냥 부러지겄다. 뭐해? 인사했으면 멀뚱히 있지 말고 와서 앉아. 언제까지 고개 아프게 우러러봐야겠니? 호락호락하지 않은 건 겉뿐만이 아니라 속도 마찬가지였네요. 시어머니는 물이나 차, 커피를 주시지도 않고 저를 앞에 앉혀두더니 마치 시장에 나온 소 보듯 이리저리 뜯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우리 뭐 마실 거 안 주세요? 라고 한 소리 하니 그제서야 찬물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밥을 반절 정도 먹었을 때부터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정도 배 차게 먹인 다음에 하려고 계속 벼르셨나 봐요. 가족관계나 어머니 식당 일, 오빠가 지금 어느 회사 다니는지, 지금 어느 동네 사는지, 거기 아파트값 올랐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제 대학과 지금 다니는 직장, 그리고 연봉 등등. 저는 절반 남은 밥에는 손도 못 대고 조곤조곤 다 대답을 해드렸죠. 백화점 일하면 월급은 그냥 그렇겠네. 돈은 얼마나 모으고 있니? 근데 어쩌다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야? 백화점에서는 또 뭐 하고? 그거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그럼 돈도 더 모으고 좋지. 그때 제 월급이 7급 공무원인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파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는 많이 받으면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저 서비스직이라고 하니까 시원치 않게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모은 돈 얘기를 몇 번 하셔서 혹시 결혼자금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걸 걱정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건가 싶었죠. 백화점 여성복 라인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월급은 달에 인센티브 제외하면 남편 월급이랑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졸업하고 알바부터 시작했고 적성에 맞아서 꾸준히 해온 일이라서 돈도 적지 않게 모았고요. 승태 씨가 모은 돈하고 제가 모은 돈하고 합치면 결혼식으로 나가는 돈 제외하고 대출 좀 껴서 신혼집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집은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꾸준히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집을 벌써 알아보고 있었어? 아이고, 빠르기도 하다. 그거 누가 사준다고 보면서 침이나 흘리고 있어. 말 나온 김에 여기서 못 박아두는데 우리는 집 같은 거 못 해줘. 혹시라도 기대하고 있으면 접어라, 깔끔하게. 어?
저는 분명 돈은 걱정 마시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한 이야기인데 시어머니는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혼자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가만히 있자 보다 못한 남편이 우리가 언제 집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왜 말을 곱게 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연이 말은 우리가 모은 돈으로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고나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런 돈 얘기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시어머니는 또 거기서 근데 너 백화점이면 거기 물건 좀 싸게 살 수 있니? 직원가다 뭐다 그런 거 있잖니? 같은 소리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매서운 눈초리로만 쳐다보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여주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껄껄껄 웃는 걸 볼 수 있었던 건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어머 어머 거기 무등산길 따라 올라가다가 그 유료 주차장 쪽에 있는 식당이 사부인이 하는 식당이라고요? 어머 세상 너무 좁다. 제가 작년에 모임하는 아줌마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유 그러셨어요. 정말 세상 좁네요. 어떻게 음식이 입에 맞았으려나 모르겠네요. 아유 정말 맛있었죠. 가격은 좀 비싸서 저희가 얹어놨는데 뭐 맛이 있어서 참았잖아요. 아니 우리 사부인이 그렇게 잘 되는 식당 갖고 계신 줄 미처 몰랐어요. 그때 갔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우리끼리 돈을 아주 쓸어 모은다고 했거든요. 아유 쓸어 모으긴요. 그냥 어찌저찌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럼 이제부터 한 가족이니까 가면 서비스나 할인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려나? 거기 음식이 좀 맛있어야지. 가끔 그때 갔던 아줌마들이 얘기해요. 사부인네 백숙. 아유,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오시면 서운하지 않게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저한테도 백화점 직원 할인 물어보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도 다짜고짜 할인이니 서비스니 말하는 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사돈지간에 식당 서비스 정도야 못할 게 아니긴 했죠. 근데 당당하게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진짜 바라는 건 할인도 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에서 했던 대화를 결코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결혼한 후에 증명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오래 일하시는 주방 이모께서 따로 제게 전화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연이 너네 시어머니가 매번 사람 몰고 와서 무전 취식하고 간다고요.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한 후에 달에 한 번씩, 많으면 두 번씩 모임하는 사람들을 대여섯 명씩 데려와서 3, 40만 원씩이나 되는 음식을 먹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결혼한 지 거의 반년이 되어갈 때였는데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다는 언질도 없으셨거든요. 이모는 엊그제도 왔다 갔는데 돈 안 받았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해도 한두 번이지. 사돈이라고 사장님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분통이 터져서 제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이모에게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뒤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체 왜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을 안 하시고 달마다 40만 원이나 되는 매출을 손해보고 계셨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전화 받고 딸이 전화했다고 반가워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아, 아유, 주방에 박 씨가 말했구나. 그 사람도 참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니 엄마, 대체 왜 나한테 그 말 안 했어요? 아무리 내 시어머니라고 해도 엄마가 손해까지 보면서 안 잘해줘도 돼요. 심지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꾸준히 그랬다면서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불편한 소리를 해. 그 정도는 괜찮아. 모임이라고 사람을 모아서 오는데 거기다 대고 돈 내고 가라는 것도 민망하지. 저희 어머니가 이 정도로 물은 분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셔서 단호할 때는 단호한 대장부 스타일이신데
딸 가진 부모 마음이 뭔지 괜히 제가 미움받을까 걱정돼서 차마 사돈한테 돈 내라는 소리를 못 하셨던 거죠. 저는 어머니께 내가 못 참아. 당장 말할 거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휴무라서 시댁에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죠. 어머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말? 무슨 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머님, 저희 어머니 식당 가서 매번 돈도 안 내고 드셨다면서요.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많으면 두 번이나요. 허, 참나. 아니 내가 며느리한테 사돈네 식당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냐? 어? 어디다 대고 사람을 취조하고 있어? 이게 취조예요? 아니, 취조일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가 몇 달간 저희 엄마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거 상습 사기로 경범죄예요, 경범죄. 뭐? 아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너무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모임 총무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나요. 저한테 돈 관리한다고 잘한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럼 분명히 모임에서 식사한다고 모은 돈도 어머니께서 걷어서 낼 텐데 그 돈 걷기만 하고 우리 엄마 식당에서 안 쓴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뻔뻔하게 버럭버럭 하던 게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무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모임에서 돈 거둔 건 본인이 꿀꺽하고 어머니 식당에서 공짜로 먹고 거둔 돈 낸 척 한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님 그거 생각해보면 횡령이에요, 횡령. 아세요? 야, 내가 사돈네 식당에서 그 음식 조금 얻어먹고 횡령이네, 경범죄네. 별 회개망측한 소리를 다 듣는다. 사돈도 참 너무하시네. 앞에서는 괜찮다, 잘 먹었냐 웃고 말았으면서 꼬우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시든가 딸을 보내서 사람을 죄인 취급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는 시어머니. 더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하고 그냥 나왔어요. 또 어머니 식당 가서 돈 안 내고 드시면 정말 안 참는다고 모임하는 아주머님들한테 어머님이 돈을 걷고 중간에서 가로챈 거 다 말한다고 하고 나와버렸죠. 억울하다고 하시던 분이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아예 어머니 식당에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한동안 저하고는 말도 안 하시고 쳐다도 안 보셨고요. 솔직히 그렇게 계속 교류 없이 지냈으면 편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죠. 한 번은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 물어보셔서 저희 어머니께도 안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하고 넘어갔거든요. 진짜였으니까요. 저희는 시댁에도 친정에도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결혼해서 사는 집이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한번 공개하고 나면 경계가 허물어져서 불편하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저 몰래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진짜 며느리가 비밀번호 안 알려줬냐고 거짓말 말라고 왜 나만 모르냐고 막 뭐라고 했답니다. 식당 일 하느라 바쁘신 어머니께서는 계속되는 의심에 지치고 짜증이 나서 나는 정말 딸 현관문 비밀번호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사부인, 뭐하러 그걸 그렇게 궁금해해요? 어련히 지들이 잘 사는데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또 앞서 결혼 전에 백화점에서 일하는 제게 직원 할인가를 물어보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일하는 브랜드는 직원 할인가가 30%로 적용이 돼서 직원 카드로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동네 아줌마들이 사달라고 했다고 제게 돈을 줄 테니까 네 카드로 할인받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중간에서 그 차액을 또 날름 먹다가 저한테 딱 걸려서 이제는 아예 제 카드로 할인도 못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어머니 아나무인한 태도만큼 열받았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전하면 아유, 우리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냐?
내가 잘 말할게. 미안해. 하고 시어머니에게 따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 뭐 그런 걸로 화를 내? 당신이 참아. 그럼 그렇게 평생 산 어머니가 바뀌는 것보다 당신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빠르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편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가 제가 임신을 한 지 반년 정도가 돼갈 때였거든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때 빈혈이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몸에 무리가 안 갈 정도의 산책도 힘들었고 또 배에 애가 둘이니 자궁이 폐를 압박하는 게 심해서 쉽게 숨이 차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혈압이 오르거나 말을 빨리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말하는 것도 숨이 차서 몸에 무리가 많이 갔죠. 몸이 그러니 남편과 마찰이 있어도 피하게 됐네요. 남편도 저와 점점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고요. 그래도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애가 태어나면 책임감도 늘 테니 조금 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없던 책임감이 애가 태어난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도 상냥하게 하던 사람이 괜히 틱틱거리고 투덜거리고 짜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밥 먹었어 하면 그럼 지금이 몇인데 안 먹었겠어?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체 요즘 말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애 초반에 내가 자기 주장도 안 해서 힘들었다며 그래서 바꾼 건데 마음에 안 들어? 말투가 나빠진 게 어떻게 자기 주장이야? 내 말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 자체가 너무 꼬였다는 거잖아. 괜히 당신 말투 달라진 거 합리화하려고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 꼬이긴 누가 꼬였다는 건지. 내 말투가 어디가 어때서. 괜히 사람 말투 가지고 트집 잡지 마. 당신이 요새 집에서 애들하고만 있어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언제 자기 주장을 이딴 식으로 하라고 했냐고요. 그리고 말 한번 잘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갓난쟁이 돌보고 있어서 예민해졌다고 하는데 안 그럴 수가 있나요? 저와 애들이 병원에서 집으로 온 뒤로 남편은 하루도 안 거르고 회식이다 야근이다라고 하면서 집에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었어요. 주말에도 주말 업무 있다고 나가야 한다고 하고 가뭄에 콩나듯 집에 있으면 애들 한두 시간 정도 보고 나머지는 제 할 일 하고 잠이나 퍼잡니다. 어떻게 감히 지가 나한테 애들 키우느라 달라졌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예민해졌다고? 그래, 안 예민해질 수 있겠어? 당신 애들 태어나고 하루라도 나 대신 새벽에 깨서 우는 애들 달랜 적 있어? 주말에 당신이 애 보고 나 쉬라고 나 배려해 준 적 있냐고. 아니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당신 한 번이라도 일 끝나고 와서 애들 재운 적도 없잖아.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애들보다 더 빨리 잠들었고 기분만 내면 나빠니? 당신은 지금 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일하잖아. 밖에서 진짜 죽어라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쉬려는 사람한테 그렇게 애들을 맡기고 싶냐? 나라면 미안해서 애 기저귀 갈아달라는 말도 못해. 그래도 내가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당신 노력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뭘 도와? 당신이 왜 도와? 당신은 돕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나랑 애들 같이 키워야 하는 위치야. 돕는 게 아니라 같이 돌봐야 하는 위치라고. 돈 버는 건 애들 키우는 거 아니냐? 아유, 됐다 됐어. 그만두자. 너랑 뭔 말을 하겠냐? 쉬면서 사회성 떨어진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 사회성이 없는 건 임신 때문에 쉰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가족이란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한 톨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분명 애들이 태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합리화한 제 생각이 모두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남편과 저 사이의 골은 매일같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런데 그 골을 더 깊게 들이파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애들이 태어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애들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와 불편하게 마주보고 차 한잔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쉬니? 얼마나 남았어? 아직 좀 남았어요. 왜요? 아니, 너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는 눈치 안 주냐? 일 안 한다고? 그런 걸 왜 줘요? 제가 정당하게 회사 복지에 보장된 육아휴직으로 쉬는 건데. 분명 뒤에서는 욕할걸. 애 낳고 태평하게 논다고. 그리고 너 쉬면 승태 혼자 외벌이 하는 건데 걔 월급으로 생활이 되니? 걔 요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혼자 일하면서 애 둘 키우느라 힘들겠지. 그 사람 요새 술 먹고 새벽마다 들어와서 숙취 때문에 얼굴 퀭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술배 엄청 나왔잖아요. 어머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하루도 안 거르고 힘들면 술을 먹겠니? 웬만해서는 빨리 복직해라, 어? 애들이 걱정이면 내가 애들 봐줄게. 시애미 두고 다른 사람 손에 우리 손주들 맡기지 말고 남 줄 돈 나한테 주면 다 좋은 거지. 나 아는 여자는 이번에 딸애 하나 봐주면서 200이나 받더라, 200. 나는 손주가 쌍둥이라 둘이니까 한 300 맞춰서 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떠니? 내가 많이 깎아줬다, 너. 300이요? 어머님, 제 월급이 300 초반인데 어머님 그 돈 다 드리면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시간당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제가 아예 일을 그만두는 게 낫죠. 어머, 너 웃긴다. 그럼 애 둘이나 보는 인력을 꽁돈으로 쓰려고 했니?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빤히 보다가 너는 네 시애미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부터 내 아들 혼자 고생하는데 너는 집에서 놀지까지. 그렇게 혼자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손주 보고 싶어서 왔다는 분이 애들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본인 할 말만 하다가 화가 나서 그냥 가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잠잠하면 남편이 사고를 치고 남편이 또 잠잠하면 시어머니가 와서 사람 속을 뒤집고 애들 돌이 지나자마자 저와 남편은 각방을 쓰게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애들 돌잔치가 끝나고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간소하게 돌잔치 겸 식사 자리를 갖고 집에 와서 영수증이 안 보이길래 그날 돌잔치 하느라 나간 금액을 남편 휴대폰에 날아온 정산 문자로 확인했네요. 그런데 당일에 식당에서 계산한 내역 바로 위에 30만 원 정도가 긁힌 내역이 있는 겁니다. 카드가 긁힌 곳 이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단순히 식당이나 술집이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상호명을 검색을 해봤죠. 그런데 와, 진짜 머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이 30만 원이나 쓴 그곳은 바로 여자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는 술집이었어요. 저는 그때 마침 씻고 나온 남편에게 휴대폰에 뜬 내역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도 가? 아니,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갔었는데 내가 이제 한 건가? 뭐야? 남의 휴대폰을 왜 봐? 예의는 어디다가 갖다 버렸냐? 오늘 쓴 돈이 얼마인지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예의 운운하면 안 되지. 나랑 애들이 뻔히 집에 있는데 여자들 나오는 술집 가는 건 가족에 대한 예의야? 아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뭘 했니? 그냥 술 좀 먹은 걸로 되게 난리네. 그리고 여보, 거울 좀 봐, 거울. 지금 본인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이 평소에 목 다 늘어나고 애들 분유나 침 묻은 옷 입고 꾸미지도 않으니까 내가 예쁘게 꾸민 다른 여자들 보려고 돈까지 내가면서 가지. 당신이 좀 연애 시절처럼 꾸미고 예쁘게 있어봐. 내가 그런데 가나? 그저 집에서 애들 끼고 있는 게 다면서 목소린 왜 그렇게 커?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진짜 이제는 나를 같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구나. 내가 집에서 이 꼴로 하루 종일 있으면 애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겠구나. 안쓰러워하는 게 인간으로서 내 남편으로서 먼저지. 진짜 난 그냥 당신한테 자식 낳고 키우는 기계 수준이구나. 진짜 질린다 질려. 당신도 당신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것도.
이렇게 저희는 아예 각방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고 남편도 저랑 집에 있는 애들한테 신경도 전혀 안 썼어요. 심지어 아예 관계가 틀어진 후로는 제가 쓰던 카드도 정지시킨 거 아세요? 괜히 그걸로 따지고 싶지도 않아서 이전에 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생활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을까? 이럴 거면 나랑 연애를 왜 시작했는지, 왜 내가 그렇게 거절할 때 매달리면서 만나자고 했는지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무수한 의문들 중 가장 뼈저리게 제 속을 답답하게 만든 건 아예 남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빠르게 헤어질 걸 하는 후회였어요. 근데 그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남편이 잠잠하니 시어머니께서 문제를 만드시더군요. 한참 남편과 냉전 중인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너 돈 좀 있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술만 마시고 다니면서 생활비도 안 주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그냥 돈만 있냐고 얼마 있냐는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말 안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실직고를 하시더군요. 동네 아줌마를 하나 따라가서 투자 강좌를 듣고 왔는데 돈을 빨리 버는 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돈 끌어다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알고 보니 거기가 다단계 투자 사기 회사였다고 말입니다. 진짜 가지가지도 이런 가지가지가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끌어다가 쓴 돈이 시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빼낸 3천만 원인데 그거 네 시아버지 알기 전에 도로 넣어놔야 한다고 1년 뒤에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죠.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어머니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시어머니에게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어머님 아들이 생활비 하나 안 줘서 제 돈 쓰고 있어요. 저는 빌려드릴 돈 없으니까 남편한테 먼저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아버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랬더니 너는 어째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게 내가 애들 봐준다고 할 때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했냐? 식충이네 뭐네. 온갖 화풀이를 다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돈 나올 구석이 없으면 시아버지께 말하겠지 했어요. 그런데 불똥은 전혀 무관한 쪽으로 튀었습니다. 3일 뒤에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연아, 엄마 사고 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남편과 시어머니에 이어서 하나뿐인 제 편 엄마조차 무슨 일을 치신 걸까요? 근데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그 사고는 제게는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더군요.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기 전날 식당 마감 시간에 맞춰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고 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저희 지금 마감, 어머 사부인,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신 거예요? 아, 네. 제가 긴히 부탁할 게 좀 있어서요. 저한테요? 아니, 사부인께서 저한테 할 부탁이 대체. 그리고 앉아서 시어머니는 제게 했던 부탁을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칭찬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 주연이가 예쁘고 착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뭐라 뭐라 하는데 어머니는 저랑 시어머니 사이를 잘 알거든요. 어머니는 제 대나무 숲이라서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사이 안 좋은 며느리 칭찬을 하니 어이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 돈 못 메꾸면 바깥 양반한테 쫓겨난다고. 석 달 후에 꼭 갚을 테니까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다고요. 참나, 저한테는 1년이라더니 어머니께는 석 달. 이 무슨 계산법인가요? 아예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평소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일 잘 알고 계시던 터라 계속 분노를 품으며 참고 계셨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뻔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온 시어머니 앞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셨다고 해요. 사부인, 사부인 아들이 손주 둘씩이나 독박으로 키우는 우리 딸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도 안 준 지 몇 달이 되어 가는데 내가 사부인한테 3천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무서워도 평소에 본인 아들 고생하니까 돈 좀 그만 쓰라고 천기저기 써라. 분유 가격 좀 비교해서 사라. 새 유모차가 왜 필요하냐. 내가 얻어다 준다고 그렇게 구박만 하던 며느리 친정까지 와서 고개 숙이고 돈이 빌리고 싶어요? 나는 그 돈 절대 못 주고 돈이 넘치다 못해 휴지 대신 쓸 수 있다고 해도 차라리 얻다가 기부를 하지 사부인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안 빌려줍니다. 뭐라고요? 참나. 아니 안 빌려줄 거면 그냥 없다고 싫다고 하면 되지. 왜 괜히 사람 얼굴에 오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참나. 안 받아요 안 받아. 제발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으니까 나도 됐네. 근데 사부인 괜찮겠어요? 내가 사부인 딸한테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래요? 나랑 척 두면 이거 심각해져서 애들 이혼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일로 이혼해야 하는 거면 진즉에 이혼해야 맞는 거죠. 지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는 치사하고 더럽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하던 마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먹고 간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돈 안 받는다고 한 시어머니는 식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어머니 들으라고 말을 했다네요. 아유, 더러워, 더러워. 하긴 이렇게 더러운 식당에서 손님한테 돈 받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말 본새도 당연히 더럽겠지. 저, 밖에 거미줄 좀 봐, 거미줄. 내가 여기 아예 신고할 거야. 위생 감독인지 뭔지 나오라고 내가 신고한다고. 고작 닭 좀 팔면서 유세 부리기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유치찬란한 폭언에 어머니는 식탁을 치우다 말고 열이 받으신 거죠.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손님들이 다 먹고 모아둔 닭뼈가 담긴 통을 들어 시어머니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닭뼈는 공중을 날아서 시어머니의 머리에 날아갔고 닭뼈 폭격을 맞은 시어머니는 놀라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주저앉은 시어머니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신고해라, 신고해. 누가 말려? 어차피 남편 몰래 3천만 원 날려서 쫓겨날 여편 내가 하는 말 누가 무서워해? 그리고 네가 우리 딸 이혼시키기 전에 내가 데려올 거야. 너 같은 시어머니 계속 보고 살다간 우리 딸도 피 말라 죽을까 봐 무섭다, 무서워. 뭘 멍청하게 널브러져 있어? 당장 안 나가? 내 식당에서 그 더러운 낯짝 당장 치워. 빨리 꺼지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식당에서 쫓아냈고 하루가 지난 오늘 혹시라도 식당에서 있던 일로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본인이 친 사고 때문에 딸이 혹시라도 화를 입었을까 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친정 어머니에게 감사했어요. 저도 전혀 참을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참고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억눌러진 울분을 먼저 깨버리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걱정 마시라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찾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머님 어디 계시는지 알아? 어머니? 아니 몰라. 왜 나한테 물어? 내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아, 피하는 걸 수도 있겠네. 왜 어머니가 당신 전화를 피해?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부터 어머니 식당에서 있던 일까지 다 말했습니다. 아무리 저와 남편 사이가 틀어지고 또 남편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이번 일에서는 제게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고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딴소리를 하더군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아니 장모님도 너무하신다.
어머니가 자존심 굽히고 돈 빌리러 갔으면 좀 좋은 말로 거절은 못 하신대? 너나 장모님이나 왜 그렇게 예민해서 괜히 싸움을 내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너 쌈딱 같은 거 딱 네 엄마 닮은 거였구나?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당신 같으면 내 딸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는데. 네가 어떻게 사는데? 너 무슨 대단한 고생하면서 사는 것처럼 말한다? 대단한 고생은 아니더라도 개고생하는 거 맞잖아. 남자 새끼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갉아먹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입 아프게 말하는 것도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고.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가? 애가 둘인데 이혼을 하자고? 퍽이나 이혼하겠다 하면서 박장대소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대체 왜 내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철석같이 저렇게 믿고 저렇게 비웃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이혼해야 할 시기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지나서 남편이 안 믿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을 박살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간단하게 짐을 챙긴 후에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먼저 가서 식당 끝나고 집에 오실 어머니를 기다렸죠.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친정에 먼저 와 있는 저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그냥 가만히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 왔다고 이제 참지 말자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지원으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과 집을 나간 후 며칠은 연락도 하지 않더군요. 아예 문자로 잘 나갔다. 그 지랄 맞은 머리 좀 식히고 와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제 다짐이 그저 가짜는 시위였던 거죠. 어차피 그런 문자도 제 변호사가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증거로 쓸 거기 때문이어서 오히려 더 보내길 바라기도 했죠. 남편이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이혼 소장을 받은 후였어요. 저 없는 생활을 아주 유유자적 누리다가 소장 받고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제정신이냐 집에 돌아와라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너 미쳤냐?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제정신이 아니구나 진짜.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게? 말이 되냐? 너 같은 거 아무도 애들 키울 월급 주면서 안 써. 너는 이혼이 뭐 장난이야? 그럼 너는 결혼이 장난이라서 그딴 식으로 굴었니? 그리고 이거 녹음 중이야. 앞으로 재판장에서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제대로 구분해야지. 할 말 있으면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해. 당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또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투자 사기건을 말씀드리는 것과 시어머니가 모임으로 있는 곳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시어머니의 횡령 사건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시댁 바로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시어머니와 같은 모임이어서 밝히는 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가서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드신 거 계산 안 해서 영수증 자체가 없으니 시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식사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옆집 아주머니는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도 말 꺼내기 정말 죄송했지만 오히려 빨리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만나 말씀드렸죠. 이혼 얘기 때문에 저를 만난 줄 안 시아버지는 시아버지가 3천만 원을 사기로 날렸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분노하셨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한테 돈 다 맡겼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셨어요. 폭로의 효과는 꽤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아예 이혼 직전까지 갔고 모임에 있는 아주머님들로부터 고소당하기 직전이라는 걸 남편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은 대체 뭘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해서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네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남편은 갑자기 제가 한 폭로를 용서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해 줄 테니 이혼을 다시 생각하라고요. 아니, 시어머니의 만행을 마땅히 알아야 할 모임 아주머님들과 시아버지에게 말한 게 왜 남편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저는 됐다고 뭔 소리냐?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고 해? 너 뭐라도 되니? 이렇게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이혼을 하고서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이 확정이 되고 재산 분할까지 다 끝나서 제가 단독 양육권을 받고 나서 혼자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다음에 한동안 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로 들어가는 저를 멀리서 비를 맞으면서 보는 전 남편을. 와, 지금 생각해도 참 꼴값인데 전 남편은 처량하게 비를 맞으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를 맞았는지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 본인 아들이 저 본다고 비를 많이 맞아서 지금 폐렴으로 입원했다. 옛 정을 봐서라도 병문안 한 번만 가줘라 해서 폐렴이 걸릴 정도로 비를 맞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저는 됐다고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구슬픈 목소리로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나도 요즘 돈 갚느라 허리가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내 아들 아픈데도 안 보러 오냐고 울기 시작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대체 이 결말의 피해자가 누군지, 정작 피해란 피해는 다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던 건 저인데 왜 이제 와서 본인들이 피해자인 척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그냥 이런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이해를 아예 안 하는 게 최선이죠. 종종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을 할 때면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해주시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이건 이거다, 아닌 건 아니다 싶으면 일단 뜻대로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만약에 사과할 일이 생기면 사과해라. 울 일이 생기면 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처럼 지금이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거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뜻대로 하지 못한 건 지금도 후회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들들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